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주식 이야기가 있는 곳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조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부터 또 위원님들의 강의로 알차게 꾸며진 2부 시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도 정말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해주실 분 모셨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어지는 주유소 3부는 종목 상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받고 있으니까 미리미리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부를 오늘도 꽉 채워주실 오늘의 위원님 만나봐야겠죠? 함께 보시죠. 네, 사진 속 위원님과 똑같이 함께 소개를 해보도록 하죠. 박원재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2부에 우리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화요일 밤 불태워 볼 텐데 일단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문자 샵 0082번으로 박원재 적어서 보내주시면 주식 불패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장 이야기까지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운행될 수밖에 없는지 좀 뭐랄까요? OT라고 그러죠? 그런 걸. 맞아요. 네, 첫 시간을 가졌었어요. 우리 도 앵커께서는 매주 이렇게 전문가 분마다 네. 이게 카운터가 돼가지고 그게 다 정리가 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아우, 네. 지난주에 혹시 주식 불패방 주식 이야기에 남는 얘기가 있나요? 아, 지난주 방송 같이 하고 나서 머릿속에 남는 게 있냐고요? 네, 남는 게 있나요? 아, 근데 저는 우리 박원재 위원님께서 해주시는 이야기가 늘 재밌는 게 왜 주식시장이 이렇게 외국인 수급에 휘둘릴 수밖에 없나. 그리고 국내 기관들이 수급을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이런 의미가 대체 뭔지 개인들이 왜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지 지고 들어가는 이유를 아니까 좀 덜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사람이 이제 주식 불패는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아, 네. 이 주식 시장이 허들이 좀 높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주식 시장이 다 들어와서 이제 어제 기자를 튼 사람도 오늘 매수 버튼을 누르면 주식 매수가 돼요. 그렇죠. 뭐 평생을 주식한 사람도 똑같아요. 방법은 단순해요. 매수 버튼 누르면 매수되는 거고 매도 버튼 누르면 매도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들으냐면 이 매수를 한 이유와 원인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행위는 똑같은데 원인과 결과가 많이 틀려요. 네. 그러니까 흔히 하는 초심자들의 착각이 주식 별거 있어? 다 운빨이지. 그리고 뭐 고수? 그런 게 어딨어? 다 똑같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주식은 확률의 게임이에요. 네. 이게 정답이 없는데 그 정답을 찾아가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익혀두면은 시행착오를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어요. 주식 시장에 들어오면은 누구나 다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좀 올바른 방법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은 좀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했을 때 똑같은 패턴에 당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세 번째에도 똑같은 패턴에 당했다는 건 아무 생각 없이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식 불패 주식 이야기는 주식 시장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왜 생겼고 지난 시간에는 주식 시장이 왜 생겼는지 얘기했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주요 플레이어들의 구성비를 얘기했고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이어서 네. 주식 시장을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수천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다 이제 하루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최근에 시장이 마찬가지로 너무 급변을 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시장이 왜 급변을 하는지 그 원인을 좀 파악해보고 그러면 다음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본 다음에 시장이 좀 잠잠해지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런 교육적인 부분 섞어가면서 네. 또 현안이 나오면 현안 중심으로 가면서 네. 이렇게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론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방법은 심플해요. 굉장히 단순한데 그거를 이제 풀어내는 해석하는 방법들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독해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시장 독해력에 대해서 강조를 굉장히 많이 왜냐하면 했죠. 시장이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정해져요. 근데 대부분이 시장을 이해를 못하니까 네, 가격만 봐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이 눈앞에 있는 가격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트 몇 개를 쭉 뿌려놓고 진입 탑점을 잡아가지고 네, 내가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까지 구간을 내가 먹을 거라고 들어가는데 네.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진입하자마자 진입하기 전에는 굉장히 평온했던 마음이 진입하자마자 이 가격 변동에 따라서 내 주식 계좌 평가액이 움직이고 맞아요. 그거 자꾸 그러면 싶어요. 처음에는 네.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까맣게 잊어버리고 울렁울렁거리다가 나도 모르게 호가창포고 주문이 나가요. 아주 초보자 때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네. 매매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매매를 하려면 굉장히 준비할 게 많아요. 이것도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은 네. 매매와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아마 이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 네. 오늘은 최근의 시장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네. 항상 기준을 잡아야 돼요. 주가는 어떠한 함수인가? 이거 기준을 잡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세상의 모든 일이 변수예요. 네. 뭐 온갖 뉴스 나오는 거에 따라 주가가 다 춤을 추는데 그 모든 뉴스를 다 반영해서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자기 중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지나가는 소음, 노이즈 이거를 좀 무시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관점이 매매의 관점에 있는 사람은 그 순간의 노이즈와 변동성을 쫓아가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과 저 사람 말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걸 내가 목표로 했는지에 따라서 이 매수 버튼 누르는 게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누군가한테는 이 뉴스가 그냥 소음일 뿐이고 누구한테는 그 뉴스로 인해서 내가 차익을 먹어야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주식 불패는 대개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주식을 바라보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너무너무 심플한 게 주가는 기본적으로 실적에 비례한다고 이걸 믿어야 돼요. EPS라는 게 뭐냐 하면은 주당 순이익이에요. 한 기업이 이익을 얼마를 벌었으면 그 기업이 발행한 주식으로 나누면 이게 주당 순이익이 됩니다. 그게 EPS라는 거고요. Earning per share라고 이제 합니다. 이 Earning per share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이제 가치 계산을 해야 돼요. 그거를 아주 쉽게 per라는 걸 그냥 써요. 이건 그냥 쉽게 생각을 하세요. 뭐 여러 가지 주식 평가 모형, 가치 평가 모형이 여러 개 있는데 네. 일반 투자자가 뭐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없어요. 네. 아주 심플하게 per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per라는 게 아주 고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시장의 심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시장의 심리가 좋을 때는 굉장히 시장이 후한 평가를 해줘요.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는 평소에는 10배 이렇게 하던 시장이 시장이 좋으면 13배 또는 15배 이렇게 후하게 쳐줍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왜 주식시장이 미인되냐 하면 주식시장은 시장이에요.
시장이라는 건 참가자가 분위기 보고 백화점의 가격표처럼 정찰제가 붙어 있지 않아요, 이 시장은. 그래서 흥정을 해요. 재래시장처럼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그러면 에이 비싸 깎아줘. 네. 흥정을 하는 시장이에요, 여기는. 절대적으로 일물일가가 아니고 굉장히 흥정 여하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이 심해요. 그러면 이런 시장을 적응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우리가 재래시장이나 특히 동대문 시장 이런 데 가면은 시장을 한 바퀴 쭉 둘러보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스타일의 옷이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둘러볼 때는 이 둘러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싸게 사기 위해서는 탐색이 필요합니다. 주식시장은 일물일가의 시장이 아니에요. 그냥 가격이 시시각각 사람 투자자의 심리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의 심리가 얼마나 후한지 박한지를 알아보려면 둘러봐야 돼요. 이렇게 둘러보기 좋은 거는 섹터별로 둘러보면 좋고 탑다운으로 둘러보면 좋고 바텀으로 둘러보면 좋아요. 그래서 장 끝나면 우리가 쭉 복귀를 하면서 둘러보는 게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평가가 오늘은 얼마에 끝났는지, 그중에서 특히 후하게 평가받은 놈은 뭐가 있는지, 그 섹터 중에서 박하게 받은 놈은 뭐가 있는지, 이걸 비교하는 게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우리가 단순히 가격만 보고 가면은 이거는 그냥 카지노 게임이 돼요. 왜냐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만 쫓아다니면 이건 너무 어려운 타겟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거는 얘기한 대로 주식은 본질 가치가 있어요. EPS라는 주당 순이익. 이 기업의 기초 체력은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EPS가 베이스가 되고 주당 순이익이 베이스가 되고 이것만 갖고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만 갖고 바라보는 사람이 야, 내가 볼 때 EPS가 이 정도면 싼데 왜 주가가 안 오를까라고 푸념을 하면서 떠납니다. 지쳐서. 지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언젠가 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책을 나갔는데 주인 손에 목줄을 맨 강아지가 아무리 주인한테 멀리 떨어져도 결국은 이 줄에 이끌려서 주인한테 돌아와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EPS가 기본이다. 이게 백그라운드야. 네. 근데 이것만 갖고 안 돼. 거기에 심리가 들어가서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를테면 안 좋은 날은 다 험하게 빠지죠. 그렇죠. 근데 오늘처럼 좋은 날은 다 다 올라가죠. 네. 이게 심리예요. 그리고 그 심리는 절대값이 없어요. 투자자가 알아서 겨눈을 해야 돼요. 이게 투자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밴드를 설정해야 돼요. 투자자가 나는 이 섹터의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변동성을 내가 정하겠다라고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면은 사정권에 들어온 거고 네. 이 사정권에 들어왔을 때는 가차없이 잡아야 돼요. 망설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머무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길 수도 있지만 아주 짧은 순간 머물 수도 네.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이런 훈련을 평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 끝나서 우리가 시장을 복귀하는 건 심리를 보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사업 보고서를 보거나 공시를 보거나 어떤 증권사의 리포트를 보는 네. 거는 EPS 추정치에 대한 괴리를 없애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어스가 많이 있는데 이런 거를 다 치워버리고 본인만이 균형을 가진 EPS를 잡아내고 거기에 시장에 주는 심리를 곱하면 그게 내가 지금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타겟팅 목표 가격이 됩니다. 어렵죠? 네.
근데 이해는 되지 않나요? 이해는 돼요. 아까 일부에서도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 목줄을 잡은 주인이 어찌됐든 그렇죠. 계속 갈 길은 가니까. 그렇죠. 근데 강아지는 좀 발랄한 거예요. 그래서 위로도 갔다가 아래로 그래서 갔다가. 우리는 네. 가격을 보지 말고 방향을 봐야 돼요. 아, 주인이 가는 방향을.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자가 하루 종일 가격만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었는데 못 샀고, 그러니까 다 과거형이 돼요. 샀는데 팔았어. 그러니까 팔았더니 10% 더 올랐어. 그게 투자에 무슨 도움이 되나요? 투자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변수를 상수로 만들어야 돼요. 이런 심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혼란스러운데 경험을 하고 경험치가 쌓이면 시장이 혼란스러운 게 혼란스럽지 않아요. 물론 심리적으로 혼란스럽지만 버텨낼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도 이랬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내가 생각한 변동성 범위는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나의 투자 아이디어는 훼손되지 않았다는 믿음을 갖고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이 서베이예요. 그래서 이 서베이를 평소에 많이 해놔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왜 시장이 어렵냐? 네. 이 심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의 실적 추정치는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 올해 쭉 올라가는 게 연초부터 추정치가 계속 올라갔어요. 네. 3, 4분기에 조금 주춤하고 4분기에 또 올라가고 내년에 또 올라가고. 그런데 갑자기 델타 변이가 창궐을 했죠. 네. 그러니까 야, 이렇게 가면 하반기에 경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안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심리가 시장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어제하고 똑같이 잘 나왔는데 시장의 평가가 박해지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20배도 좋아. 뭐 어차피 리뷰 오프닝 한다며 소비주 좋아 했던 게 얼마 전까지 소비주에 우리가 환호를 했어요. 근데 델타 변이가 확 확산되면서 야, 이거 경기 어렵겠는데? 자, 변한 건 없어요. 심리가 변했어요. 그러면서 주가는 요동을 칩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방향을 봐야 돼요. 폐쇄가 계속 될까요? 코로나 델타 변이가 창궐한다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또 연장하고? 위즈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면 오늘 보십시오. 파이저의 백신 FDA 3상 승인이 의미하는 바를 읽어낸다면 시장은 생각보다 현명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리오프닝주가 전부 시세가 좋았어요. 그럼 그걸 따라갔어. 근데 또 물렸어. 그러면 이게 주식이 주가만 보면 그래요. 올라가면 들뜨고 기분 좋고 언제 팔아야 될까 막 행복 회로를 돌리다가 떨어지면 공포에 젖어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깡통 차는 거 아니야? 다 날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심리가 사람인데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탐욕과 공포예요. 지표가 있습니다. 그 탐욕 공포 지수가 있어요. 지금은 공포 쪽이 많이 갔죠. 장 좋을 때는 이게 탐욕으로 갑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매수는 항상 기분 좋을 때 매수하고 싶어요. 그러면 꽤 올라갔을 때 매수하게 됩니다. 고가 매수하게 돼요. 매도는 언제 하죠? 질릴 때예요. 주식 하기도 싫어. 내 이번만 나오면 다시는 안 할 거야. 언제 팔죠? 맨 바닥에서 팔죠. 매도 버튼을. 네. 개인 투자자가 망하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 고가 매수에 저가 매도입니다. 이걸 반대로 해보세요. 왜? 반대로 해야 저가 매수,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물건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주식시장의 심리는 비쌀 때 사고 싶어요. 아주 고약합니다. 그리고 비싼 게 바닥에서 100% 올라갔는데 이게 좋아 보여요. 왜? 잘 올라갔으니까. 네. 그러면 바닥에서 100% 올라간 게 10%만 빠지면 굉장히 싸 보여요. 심리적으로 왜?
내가 본 저 꼭대기에서 10%나 빠졌어. 나 이거 사고 싶었어. 네. 10% 빠진 거 보고 샀어. 10%더 빠져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뭘 잘못했지? 들어갈 때부터 본 게 뭐냐면 너무너무 올라간 원인도 몰라.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남들이 다 좋다 그랬어. 그래서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 보여서 안 샀는데 꼭대기에서 10% 조정받으니까 야, 드디어 날 사라고 조정을 주네? 덜컹 들어. 아무 생각 없이 이 기업이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 기업이 뭐 하는지 아세요? 그럼 몰라요. 분기 실적 봤어요? 몰라요. 왜 사셨어요? 좋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사라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시면요. 정말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식시장은 잔인한 데예요. 물릴 수가 없어요. 재래시장 가면 당사자가 있으니까 싸울 수도 있어요. 재래시장에서는 싸울 수는 있어요. 야, 너 바가지 씌웠지? 어? 멱살잡이라도 할 수 있어요. 네. 주식시장은 상대방이 없어요. 동시호가라랍니다. 이 동시접속 매매예요. 내가 판 게 누구한테 갔는지 몰라요. 물러주는 제도가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매수하기 전에 굉장히 신중하게 발품을 팔아야 돼요. 발품을 팔아서 좋은 물건을 골라내고 그 좋은 물건을 싸게 사야 됩니다. 주식 투자는 이게 다예요. 좋은 물건 골라서 싸게 사자. 주식 풀패방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사자. 자, 그런데 이제 한국 증시가 최근에 흔들린 거는 펀더멘탈보다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좀 투자하기 어려워. 그래서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외국인이 힘이 너무 세요. 이 외국인에 대항하려면은 이 외국인 힘에 대항하는 기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국내는 아쉽게도 요 기관의 육성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기에 좀 변동성이 심한 시장. 대한민국은 변동성이 좀 심해요. 그리고 구성 종목들이 되게 시크리컬 종목이 많아요. 시크리컬이라고 들어보셨죠? 자주 쓰시잖아요. 시크리컬이 뭔지 아세요? 아, 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정말님. 뭔가요? 네. 사이클이죠. 사이클이요? 사이클. 경기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해요. 네. 요새는 이게 경기 변동론이 조금 고쳐지기도 했는데 네. 그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좋았을 때 투자를 많이 하니까 공급 과잉이 돼서 네. 공급 과잉이 되면은 수요자는 없는데 물건이 쏟아지니까 가격이 폭락을 하죠. 네. 그래서 좋았을 땐 너무 좋은데 경기가 내려올 때. 하강으로 가면 완전히 망하는. 이게 이제 시크리컬 기업의 전형인데 대개 이제 경기 중간재가 이런 걸 해요. 근데 대한민국의 주력 기업은 다 이거야. 반도체도 그래. 자동차도 그래. 철강, 화학. 제일 긴 거 조선. 조선은 20년 사이클이야.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이클 잡기가 쉽지 않고 한 번 잘못 물리면 오래 고생을 해요. 네. 그래서 시크리컬 기업에 이것도 발품을 팔아서 내가 들어갈 자리와 나올 자리를 사전에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정말 고생합니다. 진짜 조선이나 해운 이런 종목에 잘못 물리면 20년 고생한 거예요. 사이클을 잘 타면 너무 좋아. 그렇죠. 20년을 20년 동안. 왔는데 이거 얼마나 갈 거야. 네. 그래서 과거에 100배씩 났잖아요. 2007, 8년도. 맞습니다. 그때 100배씩 났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쭈그러들었어. 다시 요새 수주가 나온대. 근데 과거만큼 수주가 지금 나와요. 대단한 겁니다. 네. 근데 원가, 요새는 원자재가가 폭등을 해서 이 손익분기점 넘으려면 내년이나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줄타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투자가 쉽지 않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이 아까 제가 이제 비차익 매도를 쭉 보여드리면서 네. 이틀 매수 들어왔는데 3일 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랬죠. 네. 그럼 내일은 비차익 매도 나올 확률이 많아요. 네. 지금까지 패턴으로 봤을 때 그건 환율과 연동돼 있고 이게 시장의 독해력이에요. 그러면 내일 관전 포인트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거 보고 시장을 따라가면 돼요.
물론 포지션 정하면은 비중 조절로 해서 그걸로 그냥 가면 됩니다. 이런 수급이나 이런 거는 노이즈로 볼 수 있어요. 제가 121선 무너졌을 때 경기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대응해야 됩니다. 얘기했죠. 그렇죠. 그만큼만 대응하면 돼요. 아. 그냥 평소에는 이 밴드 내에 있을 때에는 그거 다 무시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하게 가고 있으니까. 근데 시장의 변동이 나올 때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테이퍼링이 예정돼 있어요. 네. 테이퍼링 일정 발표하면 시장은 충격 먹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왜냐하면 회수한다는 거니까.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지금 공급망이 타격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 경기가 생각보다는 경로가 조금 이탈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동남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급망이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가 한 달 봉쇄 연장했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TV 세트 이런 것들은 거기서 다 생산하는데 출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만의 특징인 대주주 양도세가 있어요. 이거 추석 지나고 10월 들어가면 큰 손들은 팔기 시작합니다. 그 뭐죠? 야, 가도 세게 못 가겠구나, 올해. 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올해 가도 세게 못 가겠구나. 그러면 하단은 펀더멘털이 받쳐주고 상단은 이러한 요인들이 막혀서 빡쓰겠구나. 네, 빡쓰겠네요.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아. 빡쓰겠구나. 그럼 여기에 맞는 전략이 뭐죠? 트레이딩 바이. 야, 이제 좀 일정 부분은 짧게 쳐야겠구나. 그러니까 수익 나면 좀 일부 팔아야겠구나. 이런 전략을 미리 설정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 맞는 전략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자, 최근의 변동성에 대해 이제부터 좀 자료니까 빨리빨리 갈게요. 네. 최근의 변동성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당황을 해요. 과거에 미국 시장이 너무 좋죠. 미국 시장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자, 미국 시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S&P 500 지수로 한번 볼게요. 네. 해외 지수. 이런 지수를 투자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와. 나스닥 봅니다. 월봉 이래요. 자, 여기 투자를 했으면 지수가 13배 올랐어요. 10년 동안. 지수가 13배. 네. 종목이 아니에요. 아무거나 샀어. 그러면 제가 몇 번 주식 발표방 강의 들으신 분들은 너무 잘 알겠지만 이게 금리하고 연동이 돼요. 네. 금리가 80년 이후에 40년 동안 내려가면서 성장이 귀해졌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20년은 성장주 전성시대고 2000년 이후에 글로벌 빅10 기업이 대부분 2000년, 20년 이후에 설립된 회사예요. 대개 미국의 빅테크 기업, 중국의 테크 기업들이 다 그런 기업인데,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우리가 그러한 기업 중에 이제 100배씩 올랐어요. 100배씩. 이런 기업들이 100배씩 오른 기업들인데 아주 재밌는 통계가 20% 이상 손실 구간에 머문 기간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맨 위에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가 이런 기업들은 거의 50배에서 100배씩 오른 기업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네. 그런데 20% 이상 손실 구간에 머문 구간이 놀랍게도 60%의 구간은 고점에서 20% 손실 구간에 있었어요. 20%면 꽤 충격이죠. 그렇죠. 근데 상승 구간의 60%가 손실 구간에 있었어요. 이해되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50%가 20% 손실 구간 내에 계속 있었어요. 애플도 50%가 장기 투자의 어려움이에요. 장기 투자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하락 구간을 심리적 고통하고 싸워야 돼요. 내가 잘못 고른 건가?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EPS가 맞나? 내가 생각하는 EPS가 맞나? 아까 EPS
곱하기 퍼라 했잖아요. 아니 EPS 좋아진다 그러는데 주가 왜 이렇게 빠져서 안 올라가? 그것도 짧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이 갈 때도 있어요. 손실 구간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 던지죠. 그렇죠. 못 견딜 것 다 같아요. 던지죠. 주식으로 100% 먹기 정말 어렵고요. 주식으로 500% 먹어본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그런데 주식은 그렇게 해야 돈을 법니다. 일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돈 1,000만 원이 100억이 되는 과정은 그 중간에 반드시 1,000만 원이 2,000만 원, 3,000만 원이 되고 그 3,000만 원이 다시 1억이 되고 그 1억이 다시 4억이 되고 100%씩 복리 계산해 보세요. 100%씩 한 7, 8번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 나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주식의 마력은 거기에 있어요. 주식의 복리는 단타 쳐서 5%, 나 5% 먹었어. 내일도 먹을 네. 거야. 그게 안 되는 게 단타는 쌓을 수가 없어요. 한 번에 들어가는 양이 네. 단타잖아요. 그렇죠. 시세의 변동을 빠른 걸 먹잖아요. 10억 넘어가면 단타 치기 어렵습니다. 한 번에 10억을 넣었다 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단타 하시는 분들은 10억 정도의 계좌를 가지고 단타를 합니다. 돈을 벌어도 그것도 대단한데 네. 투자는 1,000억도 한 종목 넣을 수 있어요. 1,000억도 한 종목 넣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백억을 한 종목에 넣고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렇게 20% 이하의 구간을 다 버팁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20% 빠졌다가 6개월 갔으니까 죽을 나래죠. 네. 1년도 갑니다. 그러다가 올라가요. 횡보는 길고 상승은 굉장히 짧아요. 근데 이 짧은 구간에 다 올라갑니다. 이게 주식이 어려워요. 그러면 나는 올라가는 구간만 투자할 거야.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그때를 알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펀더멘탈이 좋아요. 그런데 주가가 반영하는 건 초기에 다 반영할 수도 있고 중간에 따라가면서 반영할 수도 있고 맨 끝에 반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략이 필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네. 하락 구간을 버텨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는 한 못 버팁니다. 장기 투자가 쉽지 않아요. 투자를 못하는 이유는 내가 기업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하락 구간에서 다 포기하고 도망갑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장세를 이제 옛날에 그 일본이 원래 이제 차트를 일본이 일찌감치 중상주의를 택했어요. 왜냐면 네. 유일의 문명을 동양권에서 일찍 받아들여서 일본은 무역이 좀 빨리 성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역업자들이 이제 옛날에 거래를 하다 보니까 야, 이 거래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수 없을까 해서 누가 차트를 만들어요. 차트를 만들어서 차트가 미국식 차트와 동양식 차트가 있는데 우리가 쓰는 봉 차트를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미국은 이렇게 뾰족뾰족한 침 같은 거 있죠. 그런 차트를 미국에서는 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본에서 한 투자하던 사람 중에 우라가미 구미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안 맞습니다만 어쨌든지 시장을 사계절에 분류해서 야, 시장은 보니까 경기의 호황과 불황에 따라서 금융 장세와 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와 역실적 장세로 분류하니까 비교적 잘 맞더라. 이렇게 분류한 게 있는데 이게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만 비교적 설명하기가 좋아요. 그러면 현재 시장을 이 우라가미 구미오의 사계에 빗대서 보면은 작년에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 세상이 다 망가졌죠. 그러면 정책이 금리가 저금리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금리가 빵으로 가요. 제로금리. 근데 기업들의 실적은 다 처박았어. 안 나와요.
그런데 정부에서 돈을 쏟아붓기 때문에 작년에 그랬죠. 기업 실적도 안 나고 좋을 게 없는데 왜 주가만 올라가요? 그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1300에서 1400 올라가고 1700 올라가니까 야, 실물 다 박살나서 회복 하나도 안 되는데 왜 주가가 올라가지? 금융장세, 돈으로 끌어올리는 줄래 주가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회복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져요. 올해 다 서프라이즈죠. 작년 3분기부터 4분기, 올 1, 2분기 전부 매 분기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러면서 금리가 완만하게 이제 올릴 거 호시탐탐 금리를 정상화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금리는 자꾸 테이퍼링 같은 얘기가 하면서 올리고 기업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완만히 올라가는 거. 이게 실적 장세입니다. 지금 왜 피크아웃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요 실적 장세의 실적이 좀 꺾이는 것 같아. 그게 역금융 장세거든요. 네. 지금 시장은 역금융 장세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잠시 후에 아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게 역금융 장세에 가면 금리를 한창 올려요. 어디까지? 2.5%까지 올릴 거예요, 아마. 2에서 2.5%. 지금 빵이에요. 한창 남았습니다. 정말 한 3, 4년 후의 얘기예요. 길면 5년. 그리고 실적이 이제 누워요. 잘 안 나와. 서프라이즈가 아니야.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후퇴기예요. 여기까지는 견딜만 해요. 자, 마지막 역금융 장세에 가면은 다시 금리를 내려요. 왜? 시장이 다 부러졌어. 기업들 실적 다 박살나. 주가는 폭락합니다. 이때 도망가야 돼요. 투자자는 이때 도망가야 돼요. 이걸 잘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라가미 구니오의 설명대로 보면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실적 장세의 진행형이고 실적 장세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생각보다 오래 가요, 실적 장세가. 그래서 아직은 시장에서 도망가려면 멀었다. 지금 지난주에 한번 엄청 혼나서 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일 텐데 우리는 실적을 보고 시장 분석을 보면서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빠르게 그림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하반기에 왈가왈부해요. 네. 피크아웃. 네. 피크아웃을 지금 얘기되는 거는 미국과 중국이 재정을 안 풀어서 그래요. 재정을 안 풀고 있어요. 표로 보여드릴게요. 이건 근데 풉니다. 그걸 이해하세요. 지금 결과적으로 작년에 풀 거고. 네. 풀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확진이 돼서 이렇게 쭉 올라와. 지금 이게 코로나가 피크 때만큼 올라와요. 그러니까 야, 이게 다시 봉쇄 들어가고 야, 피크아웃 아니야? 실적들 안 좋겠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미국 재정 수지를 보세요. 전혀 풀지를 않아요. 작년에 이만큼 풀었는데 이 적자나는 게 푼 겁니다. 네. 근데 작년보다 안 풀었죠. 네. 이거 풀려면 뭐가 필요하죠? 인프라 투자. 그거 지금 상원에서 통과돼서 집행 언제부터 하죠? 10월부터. 내년 회계년도가 10월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올해 부족한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시장 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용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 있고 더 중요한 건 중국 보세요. 작년에 이렇게 재정 투자를 했는데 올해 플러스야. 심지어. 돈을 안 푼 거네요. 안 풀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작년에 너무 풀었기 때문에 선통제를 한 거예요. 중국 안 풀 것 같아요? 풀지 않을까요? 풉니다. 네. 네, 풀기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방 채권을 발행을 해요. 그 주식을 주가만 보니까 이 이면에 있는 이런 것들을 못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성장치 전망치. 자, 백신에 따라서 성장치가 달라지는데 지금 이머징이 비중을 줄이는 게 간단해요. 이머징이 안 좋아. 지금 백신 때문에 신흥아시아 국가는 성장 전망치를 깎았어. 아세안도 깎았어. 유럽하고
미국은 올렸어. 돈이 어디로 가요, 지금? EM에서 빠져서 DM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7, 8월 달에 이머징이 다 안 좋았는데 그건 델타 변이하고 굉장히 연관인데 좀 이따 어떻게 된다고요? 백신 맞고 리오프닝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머징으로 다시 옵니다. 이런 순환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인덱스예요. 자금, 흐름입니다. 자금. 이 인덱스라는 건 MSCI EM과 이게 월드 인덱스는 뭐냐면 이게 그냥 DM입니다. 선진시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선진시장이 좀 표시가 잘 보이려고 진한 게 선진시장이에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아주 안정적으로 쭉 갑니다. 좀 약한 색이 되어 있는 게 이머징인데 들쑥날쑥한데 잘 보시면 상반기에 이머징 시장이 선진 시장보다 높았죠. 이런 구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네. 경기 민감주 팡팡 뜰 때, 네. 그죠? 네. 미국보다 좋았어요. 선진 시장이라서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EM 자금에 따라서 거기에 EPS라는 기준을 잡고 그 EPS가 좋아지면 돈은 옮겨가요. 그러면 지금 이제 서방 쪽에 이제 다 이제 아이 대한민국 주식 이제 치가 떨려. 난 미국 갈 거야. 아, 그런 성악개미가 분들이- 그래서 네. 네, 그런 분들이 많은데 네. 이것도 재밌는 말씀을 드리면 네. 일본이 이제 그 85년에 일본이 전성기를 갖는 게 제조업에서 70년대 말 80년대에 가면서 도요타 시스템으로 제조업을 장악을 해요. 일본이. 그러면서 이제 그 소니, 그다음에 소니의 워크맨과 네. 그다음에 도요타 자동차가 전 세계 전자시장을 휩쓰는데 그때 달러당 엔화 환율이 320엔이었어요. 1달러에 320엔. 근데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더 냅두면 안 될 것 같아. 그게 GDP의 40%입니다. 미국 GDP의 40%에 육박했어. 그러면 미국은 패권을 유지할 때 2인자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러시아, 소련을 붕괴시켰고 두 번째 타겟이 일본인데 일본의 플라자 합의를 끌어가서 통화 절상을 시킵니다. 그런데 사상 유례 없는 통화 절상을 시켜요. 320엔을 100엔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1,100원대의 환율을 네. 500원으로 만드는 거야.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수출 경쟁은 떨어지는데 네. 엔화 값이 굉장히 커지니까 구매력이 커지죠. 그러니까 내수 진작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수입해오는데 너무 싸. 엔화 값이 커졌으니까.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와타나베 부인이 이제 출발을 해요. 야, 이거 엔화를 갖고 밖에 나가니까 물건값이 너무너무 싼 거야. 야, 다 사야겠네. 그러면서 일본의 해외 투자가 시작됩니다. 엔화가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한민국 원화는요. 1,200원은 대한민국 펀더멘탈상 대외적인 위기가 있을 때만 넘어가던 환율이었어요. 1,180원은 펀더멘탈상 대단히 높은 환율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원화 가치가 지금 필요 이상으로 싸졌는데 이 싸진 돈을 가지고 해외에 쇼핑하는 거죠. 그렇게 현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이머징 국가로 돈이 들어오면은 원화가 강세가 될 겁니다. 원화가 강세가 된다는 썰도 많아요. 그래서 원화가 다시 1,000원이 됐어. 그럼 투자한 건 앉아서 20% 손해보는 겁니다. 이 환은 해치가 안 돼요. 그래서 EM과 DM이 좀 교차를 하고 앞으로 달러가 이제 회수가 될 텐데 이게 이제 EM 시장이 얼마나 공급자 위치에서 강하게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아마 통화 가치가 달라질 텐데 이게 좀 변수가 많아서 이거 잘 지켜봐야 됩니다. 네. 어쨌든 지금은 선진 시장이 너무 좋다. 이걸 이 액면 그대로 이해하세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뭘 얘기했냐면은 코로나 확산 속도와 타격받는 사람들이 지금 대비인데 전체적으로 이머징이 안 좋다. 똑같은 얘기를 표에 나타난 겁니다. 네.
자, 이제 환율 얘기를 해볼게요. 환율을 우리가 이제 최근에 환율 변동을 제가 이상하다고 본 게 오버슈팅이 환율의 움직임이에요. 우리나라는 오버슈팅이 많아요. 수급에 의해서. 비근한 예로 2009년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금융위기로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한국은 그때 차화적 날아갈 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했어요.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일본, 동인본 때문에 날리고 막 이럴 때야. 그런데 환율이 어떻게 됐냐 하면 펀더멘탈로 보면 강세가 돼야 되는데 6개월 동안 짧은 기간 동안 60% 가까운 상승을 환율이 합니다. 왜요? 외국인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장은 자본 계정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환 유출입, 그러니까 달러 유출입이 너무 편해.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게 시장의 취약섬이에요. 이걸 어떻게 좀 잡아야 되는데 지금 구조에서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번에 환율도 마찬가지로 펀더멘탈 요인이 아닙니다. 수급 요인이에요. 외국인이 팔아서 그런 거고 외국인이 판 요인은 그냥 이머징 마켓을 파는데 삼성전자만큼 유동성이 좋은 게 없어서 그걸 팔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아, 이거 어려운 얘기를 짧게 치려니까 이해되세요? 열심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가 이해 안 되면 어려운데 이해돼야 됩니다, 이거. 네, 환율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이해하고 있어요. 자, EPS를 보여드릴게요. 왜 네. 우리는 아직 떠나면 안 되느냐? EPS입니다. 이제 다 왔어요. 네. 자, 영업이익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요. 주가가 올라가듯이. 근데 2000년에는 한 4, 50조 놀던 게 아까 얘기한 대로 펀더멘탈 좋아지고 일본 금융위기에 우리는 100조대를 올라가요. 그러다가 2017년, 18에 반도체에서 슈퍼사이클을 맞으면서 떨어지다가 19년도에 반토막이 납니다. 이게 시크리컬의 무서움이에요. 좋을 땐 좋았다가 나쁠 땐 너무 떨어져. 그러니까 주가 변동이 너무 기복이 심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실적 장세 걱정하지 말라 그러냐 하면 이게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이베스트에서 작년 연말에 이게 어닝으로 추정한 거예요. 추정치가 190조, 228조였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요렇게 바뀝니다. 아, 다시 지난달에 추정을 했는데 잘 안 보이니까. 요게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서베이를 하는 거 20년, 21년, 22년인데 당초에 아까 190조가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200조 넘는 거예요. 그 내년도에 250조까지 올라가요. 어닝이 작년 연말에 추정한보다 계속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서 델타 변이 때문에 야, 이거 좀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꺾이는 거 아냐인데 이게 안 올라간다가 아니고 우리가 이만큼 올라갈 걸로 봤는데 아, 요거는 좀 무리 같은데 이 정도의 뉘앙스 스탠스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여전히 시장은 실적 장세가 진행 중이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EPS 탄탄하다는 얘기고요. 심리는 왔다 갔다 해요. 심리 좋아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다시 다 같이 폭발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쥐가 살짝 날 뻔했는데 그래도 위원님께서 잘 비유를 해주시고 최근 시장과 같은 비슷한 이런 시적절한 내용을 준비를 해주셔서 최근 시장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이 폭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흔들리면 안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불패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통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문자 샵 0082번으로 박원재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어지는 주유소 3부는 종목 상담이 이어질 예정이니까 전화 문자로 빠르게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위원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